안녕하세요. 사실가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계속 장기국채 투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왜 그렇게 좀 강하게 장기국채 투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는지, 그와 관련된 논거를 몇 가지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장기국채 투자에 대해서 훨씬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게 제가 며칠 전만 해도, 이거 이 정도 금리 오면 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때쯤이면 이미 그와 관련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어느 상품에다가 콜 사인을 낼 때는 진짜 조사 많이 하고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딱 실행을 하기 전에까지 뭔가 조사한 걸로 봤을 때는 너무 투자 타이밍이 안 좋아요. 장기 금리가 저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장기 국채 가격이 저렇게 떨어졌지만 가격이 떨어진 것 대비해서 현재 잠재 리스크 자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첫 번째로 요거는 일단 롱텀으로 작용하게 될 어떤 장기 리스크인데 언제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언젠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있는 요 원형 그래프 보면은 현재 미국 재무부의 채권 현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팁스 8%, 본드 17%, 노트 52%. 그러니까 장기 국채가 지금 69% 정도 있는데 빌스가 21%, 단기 국채가 21%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차트 보면은 평균 15%에서 20% 사이를 권고하고 있고 08년 이후에 쭉 장기 국채 위주로 발행을 하면서 어차피 연준이 사주니까 장기 국채 위주로 쭉 발행을 하면서 이렇게 단기 국채 비율이 내려와서 10%대에서 머물고 있다가 코로나 때 다시 단기 국채를 급격하게 늘리면서 이렇게 비중이 또 늘었죠. 요거는 보시면 보통 요 차트는 평균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평균 금리가 아니라 듀레이션. 뭐라 해야 될까요? 평균 만기 길이. 현재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들의 이거 웨이트 에버리지 다 들어간 건데 그럼 뭐 가중평균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들의 평균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8년 위기 왔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쭉 빠지죠, 갑자기. 이게 재무부 현재 부채가 한 3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몇 달 빠지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이런 위기가 오면은 갑작스럽게 뭔가 정부가 채권을 찍어낼 때는 보통 단기로 차입을 합니다. 단기로 차입을 해서 이렇게 뚝 떨구고 이제 그 단기 국채들을 장기로 롤오버 계속 이렇게 쭉쭉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듀레이션이 올라가게 돼요. 그다음 다시 코로나 때 한번 위기가 오면서 단기 국채를 미친 듯이 찍어내면서 뚝 빠졌다가 장기 국채로 다시 쭉쭉쭉쭉쭉쭉 올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23년도에 저는 근데 진짜 그때 너무 이상했어요. 단기 국채를 저렇게 많이 찍어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뭐 위기가 온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찍어내는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답답한 부분이긴 해요. 이게 기축통화라는 그 깡패 그 일진이 그냥 진짜 이렇게 윤전기 돌려가지고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 건데 아무튼 보시다시피 단기 국채를 많이 찍어내면서 다시 이렇게 쭉 빠졌고 어쩔 수 없이 요 단기 국채 지금 많이 비중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장기 국채로 돌리면서 롤오버를 하면서 요 듀레이션을 늘려야 돼요.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뭐 맨날 이 만기가 계속 다가와. 단기로 너무 차입을 많이 해놓다 보니까 매달 돌아오는 만기가 너무 많아. 그럼 이제 발행하는 그거를 다시 롤오버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내가 매달 발행하는 채권 자체가 너무 많아 보이는 효과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럼 왠지 재무 건전성이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장기 국채로 돌려야 돼요. 근데 지금 21% 정도 되거든요. 보시면 21% 단기 국채가. 근데 하단까지는 아니어도 한 3, 4% 포인트만 뺀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현재 부채가 35조 달러란 말이에요.
3%? 4%? 그럼 1조 달러입니다. 단기 국채 1조 달러를 장기 국채로 롤오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장기 국채 발행이 미친 듯이 늘어날 거예요. 이해되셨죠? 1조 달러, 1조 달러. 우리 지금 지급준비금이 얼마 쌓여 있어요? 한 3.2조? 3.4조? 예, 그 정도 되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겠죠? 그 장기 국채를 1조나 더 발행해야 된다는 그 말이. 심지어 그건 순발행이 아니죠, 심지어 그거는. 그냥 지금 이렇게 단기 국채 돌아오는 거 멀리 보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그거를 뭐 한순간에 할 것도 아니고, 뭐 QRA나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롤오버를 할 텐데, 그래도 시장에 충격은 줄 거예요. 이거는 잠재적으로 계속 안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장기국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상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장기로 영향을 주는 리스크 하나. 두 번째, 인플레이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기로 둘 부분인데, 제가 인플레이션 올해는 뭐 거의 언급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인플레이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GDP가 이렇게 좋을지 몰랐어요. 제가 인플레이션 예측하려고, 제가 인플레이션 한참 엄청 예측할 때가 높게 나올 때, 막 이렇게 튈 때 있죠. 이때 완전 제가 날라다녔죠. CPI 예측 잘해가지고. 그때 한참 수익 많이 냈었죠. 인버스에다 박아가지고. CPI 뭐 높게만 나오면 인버스 미친 듯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제가 인플레이션이랑 도대체 뭐가 제일 상관성이 높은가를 찾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GDP입니다. GDP 연율로 때린 게 CPI에 가장 선행해요. 네, 보시면 딱 이렇게 됩니다. 와, 이거 지금 제가 차트 잘못 들고 왔네요. 이거 뭐야? 전년 대비로 들고 와서 그러는 건데, 뭐 전년 비로 해도 개형 자체는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보시면 약간 선행해서 GDP가 먼저 움직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이 파란색 차트를 오른쪽으로 약간 쉬프트 시키면은 CPI랑 거의 맞아 들어가요. 보이시죠? 먼저 내려오고, 그 뒤에 내려오고. 근데 보면은 지금 10월 31일에 GDP 발표 있죠? 그게 엄청 높게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높게 나올 거예요. 확정치 나오는 게.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한 번 튀어 올랐거든요. 2분기에. 근데 한 번 더 3분기에 튀어 오른다. 근데 보면은 CPI는 계속해서 아래로 빠지고 있어요. 둘의 괴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CPI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GDP는 일단 한 분기, 2분기 돌아서 나갔고 이번에 10월 31일에 발표되는 3분기도 제가 보기엔 돌아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벌써 2분기 연속으로 돌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CPI는 계속해서 하락한다? 저는 이게 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 영상 최근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5.5%의 미친 듯이 높은 금리 상황과 950억 달러씩 양적 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M2가 돌아 나갔잖아요, 벌써. 올해 초부터. 금융 환경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가져가도 일단 화폐 자체가 줄질 않았어요. M2가 늘었고, 무엇보다 금융 환경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가져갔는데 뭐 하나 부러지는 게 없어. 지급준비금은 차고 넘치는 상태고, 경제가, 경제가 안 좋았어요? GDP 나오 지금 얼마라고? 3.4. 오늘 또 소비 심리 좋게 나왔으니까 또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냥 그런 것처럼 금융을 뭐 타이트하게 금리를 암만 높게 올렸어도 GDP가 전혀 타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튀는 그림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건 10월 31일에 다시 발표되는 GDP 한번 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10월 30일인가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10월 31일에 발표되는 이제 9월 달 PCE 발표 있죠.
보시면 일단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CPI에서 나온 데이터 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이렇게 비중 바꿔가지고 PC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PC는 지금도 어느 정도는 이 윤곽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번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높게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CPI 발표, 9월 CPI 발표된 그 상무부 들어가지고 제가 들고 온 자료인데 보시면 푸드가 크게 높아졌어요. 8월에 0.1%였는데 9월에 0.4%로 나왔고 많이 빠진 거는 에너지. 마이너스 0.8이었는데 0.19로 에너지 많이 빠졌고 또 특이사항으로 나와 있는 게 쉘터. 쉘터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요 CPI 발표할 때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와가지고 좀 안 좋다고 시장이 반응했는데 그래도 진짜 개 나이스했던 게 쉘터가 8월에 급등한 이거 높게 나오는 바람에 엄청 안 좋다고 얘기가 많았는데 9월 달에 0.2%로 와, 쉘터 나이스 딱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높게 나왔냐? 보시면 푸드랑 헬스 이 메디컬 케어 서비스 보면은 전월에 계속 마이너스 키고 있던 게 갑자기 0.7%가 찍혔습니다. 근데 PC에 보면은 요 빨간색이 헬스케어예요. 헬스케어 비중 어떻게 돼요? CPI에서는 9%인데 PC에서는 21%,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CPI에서 많이 올랐던 부분이 비중이 적었는데 PC로 넘어오면은 비중이 두 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PC 쪽이 아마 높게 나올 우려가 좀 있고 하우징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제가 보여드린 장표 보면은 쉘터가 내려가가지고 좋다고 했는데 PC PC에서는 쉘터 부분이 반토막이 납니다. CPI에서는 하우징이 32였는데 PC로 놓으면 15% 반토막 나죠. 그러니까 좋게 나온 거는 비중이 줄고 안 좋게 나온 거는 비중이 늘어요. PC로 넘어오면은. 심지어 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은 CPI에서는 내가 낸 돈만 산정을 합니다.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만. 근데 PC에서 헬스케어 산정할 때는 보험, 뭐 기관에서 들어오는 보조금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그 사람 한 명이 치료하는 비용에 대해서 전부 다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비중이 올라간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PC가 이번에는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것 또한 10월 31일에 발표되니까 요번 달에는 아무튼 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적어도 이런 저런 지표들 다 봤을 때 이번 달에는 좀 꺼려지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음 트럼프 당선 내러티브. 요건 무슨 말이냐? 이거는 트럼프 당선되는 거 가지고도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단순하게 놓고 보면은 일단 트럼프 되면은 보면은 뭐 일괄 세율 적용하고 중국한테는 또 뭐 특별히 뭐 60% 세율 적용하겠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관세를 많이 부여하면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CPI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될 당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간 부분에 이 내러티브도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되면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증시는 좋고 채권은 안 좋고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우리나라 환율 많이 올라가고 이 세 가지 사유가 다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당선에 대한 그 먼저 프라이싱 되고 있는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제일 안 좋은 국가 세 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3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안 좋은 국가 세 개 꼽으면은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싱가폴도 있고 또 하나 국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로 일단 우리나라의 뭔가 펀더멘털 자체가 안 좋아질 거를 먼저 프라이싱 하면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뭐야, 법인세 인하. 법인세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S&P 500에 들어가 있는 법인세 6%인가 뭐 인하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인하를 하면은 그냥 S&P 500의 수익이 4%인가? 뭐 그렇게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증시에는 좋은 거죠. 트럼프가 되는 부분이. 법인세 감소한다고 하니까. 근데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국채 발행이 많이 될 거다. 그래서 채권은 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이 삼박자가 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트럼프 내러티브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제 속마음은 저는 트럼프가 실제로 당선되고 나가지고 6개월 뒤에 보자 하면은 저는 오히려 어 인플레이션에 전혀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으로는. 그러니까 저만의 그걸로는. 근데 시장이 일단 프라이싱 하는 거는 그렇다고요. 채권 금리는 올라가는 방향, 주식은 좋은 방향, 기업의 수익이 좋아질 테니까 세금 줄면서.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됐을 때 수출 주요국들이 안 좋을 텐데 그중에 탑3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어서 환율이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원화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달러 인덱스 대비 원화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90원 넘었죠. 이제 거의 1,400원 앞두고 있으니까 요 정도면은 아마 주말 중에 계속 환율이 어쩌네 저쩌네 떠들 거고 다음 주 중으로 하느니 뭔가 발표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아무튼 내러티브는 시장은 일단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될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누가 되던 아니 어차피 국채는 미친 듯이 찍어내는 건 동일합니다.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가지고 많이 찍어낸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오히려 저는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지금 당장 여당이 민주당인데 뭐 적게 찍었어요? 원래 적게 찍는 거는 공화당이 하는 거고 많이 찍는 거는 민주당이 하는 건데 왜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더 많이 찍어낼 거라고 생각하는지가 좀 의문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보면은 법인세율 인상, 고소득자 증세.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 개인소득세 감세.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고소득자한테서 세금 걷어서 이렇게 조금 저소득층한테 나눠준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그럼 인플레는 누가 발생시킬까요? 여러분 이재용이랑 뭐 최태원 회장 뭐 이런 사람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100만 원씩 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인플레가 올까요? 안 올까요? 또 하나 트럼프처럼 그 사람들한테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막 이재용 재산 막 15조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재산세 인하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플레에 포함되는 항목들 막 뭐 라면, 쌀, 뭐 전세이자 막 이런 거에 영향을 줄까요? 고소득자들한테 세금 감면 혜택 주면 인플레이션이 올까요? 아니면 반대로 그 오히려 고소득자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씩 뭐 지원금이라고 줬다고 쳐봐요. 인플레 올까요? 전자 후자 뭐가 인플레가 더 올까요? 당연히 후자 아닌가? 아니 이재용이랑 뭐 최태원 이런 사람들한테 돈 걷어 구본무 이런 사람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씩 주면 당연히 인플레가 오지. 아니 이재용한테 세금 감면 혜택 줘가지고 1조 줬다고 쳐봅시다. 1조 혜택이 왔어. 이재용 때문에 인플레가 와요? 최태원 때문에 인플레가 옵니까?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고소득자한테 증세하면 아, 고소득자한테 증세해서 고소득자한테 많이 걷어서 이 저소득층한테 주면 오히려 해리스가 제가 보기에는 훨씬 인플레 요소가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IRA 보조금 지속, IRA 폐지 또는 축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오히려 돈을 적게 쓰는 쪽은 공화당이고 돈을 많이 쓰는 거는 민주당이고 저는 이런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오히려 이런 관세나 이런 거 막 많이 하게 되면은 가격이 비싸죠. 물건 가격이 비싸지면은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매 판매 바로 작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는 게 약간 경기를 위축시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이 물건 가격도 올라갔는데 Q까지 받쳐준다? 프라이스가 올라갔는데 퀄리티까지 받쳐준다? 그러면 엄청 문제가 되겠죠. 사람들이 여전히 소비가 유지가 된다면. 근데 그 구매력이 유지가 되겠냐고. 물건 가격만 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GDP가 안 좋아지면서 저는 인플레이션에서는 디스인플레 쪽으로 훨씬 좋다고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일단 트럼프 선거가 일단 11월 5일이니까 계속해서 트럼프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기금리 쪽에서는 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내러티브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고. 국채 많이 찍어내야 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1월 5일까지는 그 기조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 또한 10월 안에 장기 국채를 투자하는 거에는 조금 불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요 영향은 대선 확정 날 때까지는 계속 가겠죠. 네 번째, 헤지펀드가, 뭐 헤지펀드는 아니죠. 이 드렁큰 밀러가. 드렁큰 밀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어떤 펀드들은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공개 안 합니다. 본인의 포지션 공개를 극도로 꺼려요. 헤지펀드들 20명 이상 뭐 재직하면은 이 포트폴리오 공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헤지펀드들 대부분 20명 아래로 운용합니다. 그런 것처럼 본인의 포트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약점이에요. 근데 드렁큰 밀러가 나와가지고 본인이 미국채 쇼 포지션을 포트폴리오에 15%에서 20%나 넣었다고? 이렇게 자산 많이 운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했대요. 이걸 왜 공개했을까요? 누구 좋으라고?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작년에 빌 에크먼이 했던 것처럼 나 따라서 오라는 거예요. 헤지펀드들 다 달려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말하고 나서 지금 한 20bp 정도 올랐죠. 이 사람이 말하고 나서 장기금리가 안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걸 추종하는 쇼패팅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걸 골라낼 수는 없습니다. 이 진짜 네이키드로 쇼패팅하는 건 골라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단기 국채를 미친 듯이 찍어내면서 헤지펀드들이 이 국채 쇼패팅에 그러니까 그 베이시스 트레이드 하려고 국채 숏에 국채 현물 매수 이걸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드렁큰 밀러를 추종하는 쇼패팅 네이키드로 쇼패팅 들어오는 것을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물의 가격이 엄청 빠지고 있다 지금. 이거 자기 따라오라고 떠들었던 거예요. 이거 비레크먼이 작년에 이거 5.5%까지 간다 했었죠 막. 그리고 지는 5.2인가에서 뭐야 5%인가에서 털고 나갔잖아요. 비레크먼이. 그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헤지펀드에서 쇼패팅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게 시장에 저렇게 미친 듯이 금리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4.6까지 내려왔던 게 지금 뭐야 3.6까지 내려왔던 게 4.2까지 올랐으니까 60bp가 한 달 만에 움직인 거예요. 뭐 특별한 이슈도 없이 뭐 인플레가 급반등했다던가 혹은 뭐가 있을까요? 뭐 큰 이슈가 없이 한 달 만에 장기금리가 60bp가 올랐다? 이거 엄청난 이슈입니다. 이거는 그냥 오롯이 작년에 딱 그 5%까지 급등했던 그 금융시장에서 그냥 어거지로 쇼패팅 때리면서 들어가는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이거 어디까지 밀어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좀 발작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진정되고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음 주까지 한 달밖에 안, 아니, 뭐야,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가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안 좋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나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큐티 종료인데 지금은 사실 지급준비금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풍부한 지급준비금. 그래서 뭔가 큐티 중단은 하게 되면은 내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 초? 그리고 재무부가 뭔가 부채가 많아가지고 채권을 발행 못할 거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그 이슈 많이 됐잖아요. 재무부 부채 뭐 역대급으로 뭐 높다. 어? 순이자
지불하는 것만, 순이자 지불만 지금 한 18% 된대요. 미국 정부의 총 예산에서, 1년 예산에서 이자로만, 순이자 비용만 18%. 높긴 하죠. 일본은 30% 정도 됩니다. 30%. 1년 예산의 30%가 순이자로만 나가요. 되게 웃기죠, 그거. 일본이 그래요. 근데 미국도 그에 못지않게 18%면 엄청 높은 상황이죠. 보시면 심지어 요거는 재무부에 현재 발행된 채권들의 평균 금리입니다. 근데 또 등신같이 최근에 단기 국채로 발행을 하면서 차라리 예전에 이 발행했던 보면은 장기 국채가 많을 때는 값싼 장기 국채를 진작에 발행을 많이 해놨잖아요. 08년 금융위기 오고 나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 뭐야 평균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갔던 거니까 이자 비용 자체는 줄었죠.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이랑 같이 단기 국채를 미친 듯이 찍어내다 보니까 평균 금리, 재무부가 현재 발행된 채권들의 평균 금리가 이렇게 치솟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양방으로 쳐맞고 있는 거죠. 채권도 많이 발행했는데 예, 평균 금리도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그렇게 늘었지. 그래서 보시면 어, 저는 이자 비용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채권을 찍어내기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기 어려울 거라는 거에 대한 반박을 제가 해보자면 보시면 여기 화이트하우스 뭐 재무부라고 칠게요. 요 검은색은 중앙은행 페드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요 카트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폐 발행은 보통 재무부가 미국채 1일물짜리로 담보로 잡아두고 담보채 뭐야 핑크 본드 주고 그다음 달러를 조달을 받습니다. 보면 그 중에서 찍어내는 윤전기 돌려가지고 찍어내는 달러의 5%는 연준의 주주들한테 배당금 5%씩 지불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5%가 재무부의 귀속에서 들어가게 되고 연준은 100% 민간 자본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주죠. 보드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파월도 임명하고 예,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담보를 하게 되는데 보면은 QE 양적 완화를 진행할 때 시장에 있는 이 미국채를 연준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준이 이렇게 미국 정부의 총 부채 중에서 연준이 들고 있는 국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낸 차트예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 해가지고 미친 듯이 살 때는 보면은 한 22%까지 올라갑니다. 21%? 네, 그 정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연준이 보유한 국채에 대해서 미국 재무부가 이자를 지불할까요? 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지불은 합니다. 그리고 한 해 예산에서 연준한테 들어가는 이자도 일단 책정은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보시면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 이 재무부의 TGA 개정에서 국채 이자에 대해서 연준한테 지불은 됩니다. 근데 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달러 찍어낼 때 발생되는 요 배당금 5%, 찍어내는 거에 대한 5%만 수익으로 들고 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운영비를 제외한 연준의 수익은 뭐 BTFP에 대한 수익도 있을 거고 은행들한테 빌려주는 그냥 상업은행한테 빌려주는 그 콜금리에 대한 이자도 있을 거고 그런 연준의 수익에서 운영비 뺀 나머지를 다시 TGA로 귀속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연준이 들고 있는 미국 정부의 국채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급한 게 그대로 다시 TGA 계정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마이너스 나고 있죠. 그건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 예, 해서 그냥 보시면 이미 연준이 많이 업소빙하고 있어요. 과거에 보면 되게 낮죠. 10% 미만이었는데 아직도 연준이 들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의 18%가 이자로 지불된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 중에 10몇 프로는 한 2% 정도는 이자 지불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죠.
그 윤정기 돌려가지고 했다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 뭐야, 재무부 입장에서도. 야, 우리 그 어차피 연준한테 이자 안 줘? 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자는 줬다가 다시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준이 많이 받아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권 발행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그냥, 예, 뭐 그냥 금융 상식으로 하나 말씀드리려고 제가 들고 온 거예요. 그 이야기도 있길래 부채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국채를 찍어내기 어려울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있길래 그렇진 않다. 연준이 많이 들고 있어서. 그다음 심지어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QT가 또 종료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장기 리스크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큰 거 하나가 현재 단기 국채 비율이 21%까지 굉장히 커져 있는데 한 17%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3, 4%. 현재 미국 정부의 총 부채가 35조 달러니까 3, 4%면 한 1.5조 정도 되죠. 1.5조 달러가 갑자기 장기 국채로 순발행될 수 있다. 갑자기는 아니죠. 긴 기간을 가지고 발행이 될 텐데 이러나 저러나 이거는 한 번에 해소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현재 GDP가 너무 높게 나오고 있고 10월 31일에 발표되는 GDP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GDP가 높게 튈 텐데 제가 보기에는 GDP가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선행해서 가장 잘 들어맞는 지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3% 정도까지 상승하는 부분이 나올 것 같다.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PC 발표가 10월 31일에 또 발표 예정인데 CPI 결과를 봤을 때 푸드랑 메디컬이 되게 안 좋았고 에너지랑 쉘터가 내려온 부분이 긍정적이었는데 PC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우스 부분이 반토막이 나고 안 좋게 나왔던 헬스 부분이 오히려 2배 가까이 늘면서 굉장히 안 좋게 나올 우려가 있다. PC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 번 더 대두가 될 것 같다. 세 번째는 트럼프 당선 내러티브는 11월 5일까지 계속해서 적용이 될 거다. 네 번째는 드렁큰 밀러가 이 기러기 때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야, 나 지금 포트폴리오에 쇼패딩 쪘다잉 발표하고 나서 지금 국채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저게 언제 끝날지를 좀 보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있거나 댓글 남겨주세요. 주말 중으로 제가 다시 한번 댓글 모음 뭐 답변 드리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는 뭔가 혜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제 포트폴리오 공개하는 거 관련돼 가지고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그거 말고도 한 2주 정도에 한 번은 제가 줌 인터넷 요거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커뮤니티에다가 멤버십 그 링크 올려드릴게요. 줌 회의. 들어오셔서 대화하셔도 돼요. 그거는 뭐 방송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줌 회의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런 거 한번 대화할 수 있는 뭐 라이브 방송처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호스트가 제가 되고 여러분이 참석하셔가지고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말에 영상 하나 더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한 주 동안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빠잉!